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에 관한 사연입니다. 28년간 자신이 고아인 줄 알고 살았던 여자. 외곽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신은 한성그룹 회장의 친딸입니다. 자산 12조 원, 대한민국 10대 재벌가. 그 화려한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사생아 주제에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나? 어머니를 죽인 건 당신 때문이야. 썩 꺼져. 유산? 내가 받을 건 단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버려진 살. 그 치욕과 고통을 되갚을 시간이 온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화려한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은하는 벌써 12시간째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귀를 찢는 기계음,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은하의 손은 기름때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사이에 낀 때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죠. 28살 여자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은하야, 오늘도 야간이야? 옆 라인에서 일하던 50대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돈이 필요해서요.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은하에게 돈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좁디 좁은 고시원 월세, 끼니를 때우는 컵라면과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공장을 벗어나기 위한 저축.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모이는 건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남짓. 은하는 고아였습니다. 정확히는 보육원에서 자랐죠. 18살이 되던 해 법적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보육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학력.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며 은하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노력하면 견디면 뭔가 바뀔 거야. 은하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은하 씨? 돌아보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딘지 모르게 품이 있어 보이는 남자. 누구세요? 은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라니 수상했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 명함부터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대표 변호사 강민준. 변호사? 은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올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은하 씨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하 씨,
당신의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순간 은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부모, 28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았던, 자신을 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을. 거짓말이시죠?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하 씨께서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부는 한성그룹 한태성 회장입니다. 한성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겁니다. 자동차, 건설, 금융, 호텔업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자산 규모만 1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는 지금 그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재벌 딸이라고요? 그럼 왜 저를 보육원에 버렸는데요? 은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다른 병원에서 각각 실시한 검사 결과입니다. 오차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하지만 어떻게 이제 와서 한태성 회장님께서 말기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강민준 변호사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셨고 그동안의 일을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은하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날 버려두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양심이 찔려서. 그게 사과가 되나요? 은하 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생모는 28년 전 한태성 회장님과 잠시 관계를 가졌던 여성입니다. 이름은 김소연. 당시 회장님의 비서로 일하던 분이었죠. 강민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안고 계신 아기가 바로 당신이고요. 은하는 사진 속 여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낳고 1년 뒤 교통사고로.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소연 씨는 임신 사실을 회장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고 정실 부인 사이에 2자녀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날 낳고 키우다가 죽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신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김소연 씨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셨으니까요. 은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28년이나 지났는데. 회장님께서 병을 알게 되시고 과거를 정리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김소연 씨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셨죠. 강민준 변호사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은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곧 28년간의 공백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갈한 글씨체, 잉크가 번진 흔적들, 눈물이었을까요? 태성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곁엔 우리 딸 은하가 자고 있습니다.
막돌이 된 우리 아이는 천사처럼 예뻐요. 미안해요. 당신께 말하지 못한 것.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에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은하는 어떻게 될까? 이 편지는 제가 죽었을 때만 당신께 전해지도록 해뒀어요.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부탁이 있어요. 은하를 찾아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생명이에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우리 딸을 부디 당신이 지켜주세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김소연 올림. 편지를 다 읽을 때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 혼자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러나 너무 일찍 떠나버린 여자. 왜 이제서야? 은하의 목소리는 오열로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김소연 씨의 유품 속에 묻혀 있었고 그 유품들은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최근에야 발견하신 겁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은하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찾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추적하고 그 후의 행적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절 인정해 주신다고요? 딸로 받아주신다고요? 은하의 목소리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한태성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강민준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속인. 그 단어가 은하의 귀에 꽂혔습니다. 자산 12조 원의 재벌 그룹. 그 상속인이라는 말.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회장님의 정식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정실 부인과 2 자녀.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곱게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를 누가 반기겠어요. 은하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 이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한태성 회장의 친딸이에요.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권리. 은하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28년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자신에게 갑자기 주어진 권리.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권리.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또 다른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그는 은하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일단 급하게 쓰실 돈입니다. 1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은하는 황급히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런 돈 못 받아요. 당신의 돈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은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하 씨, 인생에서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그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은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무거운 봉투, 그 안에 1천만 원. 28년 인생에서 처음 만져보는 거금이었습니다. 3일 후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을 만나기로. 강민준 변호사가 보낸 차가 은하를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세단. 은하가 평생 타본 적 없는 종류의 차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운전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는 서울 한복판을 가로질러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점점 거리는 깨끗해지고 건물들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는 거대한 담벼락 앞에 멈췄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저택. 은하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규모의 저택은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 이쪽입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은하를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고급 그림들. 은하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이 발을 들여놓아도 되는 걸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은하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그를 봤습니다. 한태성 회장, 자신의 아버지라는 남자를.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은하냐?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은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까이 와봐라. 은하는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은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이를 닮았구나. 정말 똑같이 닮았어. 저한테 뭐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28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안 하신 분을. 한태성 회장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지. 그럼 왜 절 부르신 거예요? 사과하려고. 그리고 보상하려고. 사과? 보상? 은하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28년은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한태성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지. 유언장이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3개월, 길어야 6개월. 내가 죽으면 한성그룹의 모든 재산이 상속될 거다. 한태성 회장은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내 재산의 정당한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정했다. 상속인요? 그래. 너에게 전체 재산의 30%를 상속한다. 30%, 12조 원의 30%면 3조 6천억 원.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너는 내 딸이다. 당연한 권리다.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요? 내 정실 부인 한경자에게 20%, 큰아들 한민우에게 30%, 큰딸 한유진에게 20%, 그리고 너에게 30%. 한태성 회장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직 가족들은 모른다. 네. 오늘 저녁 가족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너의 존재와 함께. 은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을 거다. 아니, 증오할 거다.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가져가는 사생아 따위를.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내가 이 집의 딸로서 한성그룹의 상속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말이다. 저는
전 자신이 없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공장 노동자예요. 재벌가의 딸로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없다. 한태성 회장은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하야, 이건 내 인생이다. 28년 동안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을 기회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그럼 너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면 된다. 평생 그렇게 살면서 그때 선택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면서 한태성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게 기회를 주는 거다. 잡든 놓든 그건 내 선택이다. 은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삶, 기름때 묻은 손, 좁은 고시원, 컵라면으로 때우는 끼니. 평생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알겠어요. 해볼게요.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불쌍한 딸로 대하지 말아요. 은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것을 받으러 온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권리로. 한태성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 안에 강한 피가 흐르는구나. 역시 내 딸이야. 저녁 7시. 한성그룹 저택의 대형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실 부인 한경자.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자.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손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큰아들 한민우. 40대 초반. 한성그룹 부회장. 냉철한 눈빛과 날카로운 인상. 큰딸 한유진. 30대 후반. 한성호텔 대표이사.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과 화려한 메이크업. 그리고 은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은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가족회의가 뭐 때문이라고 하셨죠? 한경자가 물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두를 불렀다. 발표요? 혹시 회장님 건강이? 한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건강 얘기가 아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 한태성 회장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은하다. 그리고 잠시 침묵. 내 딸이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한유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은하는 내 친딸이다. DNA 검사로 확인했다. 한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설마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28년 전 일이다. 당시 내 비서였던 김소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 이럴 수가. 한경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민우는 차갑게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와서 그 사생아를 데려온 겁니까? 사생아라고 부르지 마라.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하는 내 딸이다. 정식으로 호적에 올릴 것이고 이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할 것이다. 미쳤군요. 한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8년 동안 어디서 뭐 하던 것도 모르는 여자를 갑자기 가족이라고?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내 결정이다. 아버지. 한민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자기 사생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주가는 내가 신경 쓸 문제다. 그럼 유산은요? 설마 저 여자한테도 상속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한민우의 질문에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다. 공증받은 법정 문서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자 씨에게 20%, 민우에게 30%, 유진에게 20%, 그리고 은하에게 30%, 30%. 한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목보다 더 많이 준다고요? 저 여자한테? 은하도 내 딸이다. 당연한 권리다. 당연하다고요? 한민우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28년 동안 가족도 아니었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3조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다? 이게 당연하다고요? 그래, 당연하다.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하는 28년 동안 가족의 보호도 사랑도 받지 못했다. 내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재산뿐이다. 한경자가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찾은 건 회장님이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입 닥쳐요. 한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것이 감히 이 집에서 입을 열어?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공장 노동자 주제에. 유진아. 한태성 회장이 말렸지만 한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보세요. 저 남루한 옷, 거친 손. 저게 우리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은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로 검고 상처투성이인 손. 제 손이 더럽나요?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더러워요. 한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더럽죠.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손으로 28년 동안 살아남았으니까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요. 당신처럼 편하게 태어나서 공짜로 살아온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뭐라고? 한유진이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은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요. 돈도, 가족도, 사랑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요. 하지만 제 잘못도 아니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을 것을 받으러 온 거예요. 28년 동안 받지 못한 것을요. 탁! 한유진이 은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사생아가. 은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당장 그만둬. 한태성 회장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든 몸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한민우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다. 법적으로 은하는 내 딸이고 상속인이다. 한태성 회장은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미 공증은 끝났다.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우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저 여자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문은 망신당해요. 이미 늦었어. 한태성 회장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하는 내일부터 이 집에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정식으로 한성가의 딸로 활동하게 될 거야. 절대 안 돼. 한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래, 나가라. 한태성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순간 너는 유산에서 제외된다.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내 말을 잘 들어라. 은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가족에서 나가는 거다. 그리고 유산도 포기하는 거고. 한태성 회장은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식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하는 자신을 노려보는 새쌍의 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증오, 질투, 분노.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은하는 저택의 객실에 배정받았습니다. 방 하나의 크기가 은하가 살던 고시원 건물만 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전용 욕실, 심지어 작은 거실까지.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서 기름범벅이 되어 일하던 자신이 지금은 재벌가의 침대에 누워 있다니.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을 입은 여자. 안녕하세요, 아가씨. 저는 이 저택의 가정부 박순자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은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앞으로 아가씨를 모시게 됐습니다. 모신다니요? 전 그냥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아가씨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시네요. 은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박순자는 은하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어요. 큰아드님과 큰따님이 어릴 때부터 봤죠. 그럼 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요. 박순자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참 많이 고생하셨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제는 이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아가씨는 이 집의 딸이세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다들 절 인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박순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한유진 아가씨를요. 왜요? 그분은 위험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박순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호텔 경영권을 놓고 경쟁자를 모함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났죠. 그 정도로요? 네. 그러니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아가씨는 그분의 유산을 가져가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박순자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한유진의 방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유진이 오빠 한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지.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시니까. 지켜봐. 저 여자가 우리 재산의 30%를 가져간다고? 한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조 6천억이야. 내 몫보다 많다고.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이 없어. 한민우는 소파에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도 이미 공증받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럼 우린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 아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한민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여자의 약점을 찾는 거야. 약점? 28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았잖아. 뭔가 있을 거야. 범죄 기록이든 추문이든. 한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급하게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 잠시 후. 이름은 은하. 28살. 보육원 출신이고 최근까지 공장 노동자였어. 한민우는 은하의 정보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져. 범죄 기록, 빚 남자 관계, 뭐든 좋아. 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면. 전화를 끊고 한민우는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3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야.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럼 만들면 되지. 한민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조작이든 뭐든 방법은 있어. 한유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방법대로 해볼게. 뭘 할 건데? 언론 플레이. 한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 중에 기자가 있거든.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 이야기. 언론이 좋아할 만한 스캔들 아니야? 잠깐, 그건 위험해. 회사 이미지에. 오빠, 지금 회사 이미지 걱정할 때야? 한유진이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회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주식도 가지게 될 거고. 그건 차라리 지금 스캔들로 터뜨려서 저 여자를 여론의 문매를 맞게 만드는 게 나아. 아버지도 여론이 나빠지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 한민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방식대로 해봐. 하지만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 조심해. 당연하지. 한유진은 기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특종 있어. 내일 점심에 만나자. 한편 정실 부인 한경자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0대 중반이지만 성형과 관리로 40대처럼 보이는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의 자신이 늙어 보였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한경자는 주먹으로 화장대를 쳤습니다. 30년을 당신 옆에서 참고 견뎠는데 바람 피운 여자의 딸한테 내 몫을 빼앗긴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한경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어머니, 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야 해요. 한유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 여자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법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방법은 있어요. 한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바꾸게 만들면 돼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한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여자가 이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스캔들을 터뜨리고 과거를 파헤치고 온갖 창피한 일을 만들어서요. 하지만 내 아버지도 결국은 한성그룹의 회장이에요.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한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한경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겨야지. 3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빼앗길 순 없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성가의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은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처음으로 편안한 침대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를 보는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박순자가 은하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진 구석 자리였습니다. 저기요, 제 자리는. 거기가 내 자리야. 한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정식 가족들만 앉는 거야. 너 같은 건 따로 먹어. 유진아. 한태성 회장이 말렸지만 한유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저 여자는 아직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굴욕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박순자가 은하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커피.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식탁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치즈, 연어, 신선한 과일들. 은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은하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하 씨가 이 가문의 일원이 되려면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증? 네. 과거 행적, 인간관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거죠. 재벌가의 일원이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민우의 말에 한유진과 한경자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은하 씨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요. 혹시 숨기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은하는 이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서 약점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검증하세요. 은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길 게 없어요. 보육원 기록도, 공장 근무 기록도 다 확인하세요. 정말 자신 있어? 한민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죠. 마음대로 하세요. 은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다들 그만하고 식사나 마저 해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하는 박순자를 따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박순자는 은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마음이 좀 진정될 거예요. 은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순자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집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서로를 대하나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병을 앓으시면서 더 심해졌죠. 유산 때문에? 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특히 큰 돈은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자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싸우는 거죠. 슬픈 가족이네요. 그래서 아가씨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없어요. 오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바로 그때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하 씨? 저는 데일리뉴스 기자 정민수라고 합니다. 은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자요? 네. 은하 씨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이시라는 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차 전화드렸는데 사실이신가요? 은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전화했어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흘렸군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한유진 아가씨일 거예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과연 박순자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성그룹 한태성 회장, 28년간 숨겨온 사생아 존재 드러나. 기사에는 은하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네 키읔키읔 바람 피워서 사생아까지. 저 여자 완전 노동자 출신이네. 이제 대박 났겠다. 유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니야? 타이밍 좋네. 불쌍하긴 한데. 28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남? 한성그룹 주가 떨어지겠네. 디귿디귿. 은하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인생이 전국에 공개됐습니다. 사생아, 공장 노동자, 유산 노리는 여자. 아가씨, 괜찮으세요? 박순자가 은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였습니다. 은하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은하는 박순자를 따라 한태성 회장의 방으로 갔습니다. 병실에는 한태성 회장 외에 한민우와 한유진도 있었습니다. 은하야, 앉아라.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기사 봤느냐? 네.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한태성 회장은 한유진을 노려봤습니다. 유진아, 내가 한 짓이지? 제가 왜요? 한유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증거가 없어도 안다. 내 짓이야. 아버지, 저를 의심하시는 건 상처가 돼요. 한유진은 마치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피해자예요. 갑자기 사생아 언니가 생겼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회사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만해라. 한태성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병이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은하야, 내게 해줄 말이 있다. 네. 이제부터 언론 대응이 필요하다. 강 변호사가 담당할 거다. 강민준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은하 씨,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죠. 기자회견이요?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대본도 드리고 연습도 하고요. 하지만 은하야. 한태성 회장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 가문의 일원이 되려면 세상과 맞서야 해. 무서워요. 은하의 솔직한 대답에 한태성 회장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넌 강한 아이야. 해낼 수 있어. 한편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민우와 한유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자회견? 오히려 좋아. 더 망신당할 기회가 생겼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3일 후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은하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떠드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하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강민준 변호사가 격려했습니다. 대본대로만 하시면 돼요. 대본대로. 은하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완벽한 대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기자들은 대본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은하 씨, 준비됐습니다. 스태프가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은하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제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한성그룹 한태성 회장님의 딸로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하 씨, 28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한 회장님은 은하 씨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은하는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에 나와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동안 한 회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어머니는 제가 돌이 됐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은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고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유산은요? 유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유산. 은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유산이 탐나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과거를 정리하시다가 제 존재를 알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산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받습니다. 은하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태성 회장의 친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은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딸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생아 아닙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하는 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생아. 은하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네, 저는 사생아입니다. 정식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어떻게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었나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사생아라는 꼬리표 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고아였어요. 부모 없는 아이.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16시간씩 일해도 겨우 생활비만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를 만나고 제 권리를 찾으려 하니까 은하는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사생아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 땐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재벌 딸이 되니까 모두가 관심을 갖네요. 은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사생아든 공장 노동자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을 겁니다. 당당하게요. 은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기자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본을 벗어났지만 오히려 더 좋았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 구석에서 모니터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유진과 한민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생각보다 똑똑하네. 한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론 플레이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미 준비했어. 한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실장한테서 연락 왔어. 은하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대. 뭐가 나왔는데? 직접 만나서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한민우와 한유진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유진과 한민우는 조용한 바에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김 실장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한성그룹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우의 충실한 오른팔이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하 씨의 지난 28년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한민우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뭐가 나왔어? 일단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그럼,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20살 때부터 23살까지 은하 씨는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클럽? 한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룸살롱 같은 거야? 아니요, 그냥 일반 클럽입니다. 바텐더로 일했다고 하네요. 그게 문제가 돼? 한민우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텐더는 정상적인 직업이잖아. 하지만 증언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증언인데요. 은하 씨가 손님들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가깝게? 술을 같이 마시고 사적으로 만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언론에 흘리면 재벌 사생아의 추잡한 과거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어. 잠깐. 한민우가 말렸습니다. 그 정도로는 약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25살 때 은하 씨는 한 남자와 동거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하가 한 남자와 함께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야? 이름은 박진수. 당시 은하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동거했다는 증거는? 같은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증언도 확보했고요. 김 실장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둘이 같이 살았어요. 거의 2년 정도 자주 싸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고시원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충분해. 뭘 어떻게 할 건데? 한민우가 물었습니다. 간단해. 재벌 사생아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동거했다? 언론이 환장할 스캔들이야. 하지만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 범죄일 필요 없어. 이미지만 나빠지면 돼. 한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장 기자들한테 흘릴 거야. 잠깐. 한민우가 한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우리한테 의심이 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이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나서지 말고. 한민우는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김 실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뜰 겁니다. 좋아. 한유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은하, 이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박순자의 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하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떴어요. 박순자는 은하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사생아 은하, 과거 클럽 바텐더 출신, 남자와 동거 경력까지.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최근 한성그룹 한태성 회장의 숨겨진 딸로 알려진 은하 28씨의 과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은하 씨는 20살부터 23살까지 강남의 한 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료 증언에 따르면 은하 씨는 손님들과 사적으로 친분을 쌓았으며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한다. 또한 25살 때는 박진수 30씨와 고시원에서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거는 보수적인 재벌가 문화와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 재벌가 전문가는 재벌가의 일원이 되려면 과거 행적이 중요하다. 이런 스캔들은 가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하는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클럽 출신인의 키읔키읔 재벌 되려고 작정했구만. 동거까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유산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데. 한성그룹 이미지 실추 디귿디귿. 불쌍하긴 한데. 좀 그렇긴 하네. 은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가씨. 박순자가 은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은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맥락이 다르잖아요. 바텐더는 정상적인 직업이고 동거도 지금은 흔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맥락 따윈 신경 안 써요. 은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목만 보고 판단하죠. 은하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박진수를 만나러 가야 해요. 왜요? 이 기사에 그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마 기자들이 그를 찾아갈 거예요. 은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은하는 박순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혼자였어요. 익숙해요. 은하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은하 씨, 클럽 바텐더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박진수 씨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결혼 계획은 없었습니까? 한성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은하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은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강민준 변호사였습니다. 은하 씨는 지금 개인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은하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기자들이 뒤쫓아왔지만 이내 멀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려던 겁니까? 박진수를 만나러요. 박진수 씨요? 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또 기자들한테 붙잡힐 겁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은하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박진수의 주소였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은하는 3층으로 올라가 한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 박진수는 은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수척한 얼굴에 피곤한 눈빛,
오랜만이야, 진수야. 너, 기사에 나온 그 사람이 진짜 너였구나. 박진수는 은하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좁은 원룸. 은하가 3년 전에 살던 그곳과 비슷했습니다. 앉아. 박진수가 은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야. 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박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전화해. 너랑 나랑 사귀었냐고, 왜 헤어졌냐고. 미안해. 내 이름이 기사에 나와서. 괜찮아. 박진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이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야, 기자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거야. 박진수는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서로 사랑했다고, 그리고 내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헤어졌다고.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야, 나 아직도 미안해. 그때 내가. 그만해. 은하가 박진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 힘든 건 나 때문이잖아. 내 이름이 기사에 나와서. 내 잘못이 아니야. 은하는 박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부탁이 있어. 뭔데? 기자들한테 인터뷰하지 마. 제발. 왜?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것만 원해. 내가 뭐라고 말하든 악의적으로 편집될 거야. 박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인터뷰 안 할게. 고마워. 대신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너 행복해? 박진수의 질문에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벌 딸로 살게 됐잖아. 돈도 많이 생기고. 행복하냐고. 잘 모르겠어. 은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행복해진 건지는 모르겠어. 왜? 그 집 사람들은 날 미워해.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야. 은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더 편안했어. 가난했지만 적어도 미움받지는 않았으니까. 박진수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하야, 힘들면 돌아와. 여기로.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너는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차라리 여기서 평범하게 살자. 은하는 박진수의 손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안 돼. 왜? 나는 이미 선택했어. 되돌릴 수 없어.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수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3년 전에. 은하, 잘 지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은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던 차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가요. 차는 다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가의 저녁 식사 시간. 은하가 식당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한유진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어머, 클럽 출신 바텐더님께서 오셨네? 유진아, 그만해. 한태성 회장이 말렸지만 한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기사에 다 나왔는데. 기사는 과장된 거야. 은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텐더 일을 했어. 뭐가 문제야? 문제? 재벌가의 딸이 클럽에서 일했다는 게 문제지. 한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랑 돈 것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은하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어.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 동거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어.
변명하지 마. 한경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품위? 은하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품위가 뭔데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어요. 돈, 가족, 교육.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하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남기 위해 한 일들을 가지고 품위를 운운하세요?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알아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뭔지,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는 게 뭔지, 겨울에 난방을 못 켜고 떨면서 자는 게 뭔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평생 따뜻한 집에서 풍족한 음식 먹으면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살았으니까.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과거를 가지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한태성 회장은 은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야. 아버지. 은하는 한태성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가족은 저를 부끄러워하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은 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은하야, 앉아라. 죄송해요. 식욕이 없어요. 은하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은하는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힘드시죠? 박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은하는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순자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충분히 강하고 당당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연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까요? 은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날 밤 한태성 회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폐암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은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은하가 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위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은하 씨도 아시잖아요. 회장님은 말기 암 환자세요.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한민우가 나섰습니다. 제가 큰아들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돌아가며 면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우가 먼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한민우가 나오고 한유진이 들어갔습니다. 또 5분 후 한경자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하의 차례가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강 변호사가 은하를 안내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인 침대 위에 한태성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심박수 모니터가 삑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하가 다가가자 한태성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은하. 왔구나. 네. 왔어요.
은하는 한태성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한태성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한태성 회장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28년 전 내가 소연이를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너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 은하야, 들어라. 한태성 회장은 은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내가 죽으면 더 심해질 거야.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한태성 회장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아무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네. 유산도 꼭 받아라. 그게 내 권리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한태성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특히 민우와 유진이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너를 무너뜨리려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싸워라.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힘이 실렸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내가 받을 것을 지켜내. 저는 싸우는 법을 몰라요. 배워라. 빨리. 한태성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강 변호사에게 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문서들이다. 너를 도와줄 정보들이 들어있어. 한태성 회장은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 뭐든 말씀하세요. 이 가문을 지켜줘. 네. 한성그룹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야. 하지만 민우와 유진이는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한태성 회장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는 너무 계산적이야. 이익만 생각하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유진이는 너무 오만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경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면 돼. 한태성 회장은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밑바닥을 경험했어.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야. 하지만 부탁이다. 이 회사를 지켜줘.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줘. 한태성 회장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의 회사를요. 고맙다. 한태성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하야, 울지 마라. 한태성 회장은 은하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이 시련을 이겨낼 거야. 저는 무서워요. 누구나 무서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진정한 강자가 되는 거야. 한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하야,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뻤다. 아버지, 소연아, 미안해. 이제 가도 되겠지. 한태성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길게 이어지는 삑소리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은하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30분간의 응급처치. 하지만 한태성 회장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11시 47분. 의사의 선언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경자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여보. 한민우와 한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아버지. 단 2주밖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28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없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장례식답게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 유명 인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은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생활에 클럽에서 일했다던데? 남자랑 동거도 했다면서?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네. 은하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여 절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한유진은 은하 옆에 서서 조문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불쌍해서 인정해 준 거예요. 유진아, 그만해. 한민우가 여동생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이야. 품위를 지켜. 오빠는 저 여자가 상주 행세하는 게 안 거슬려? 거슬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한민우는 은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유언장 공개되면 그때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5일 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유언장 공개를 위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가족들과 강민준 변호사,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공증받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 한태성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한태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배우자 한경자에게 전체 재산의 20%, 장남 한민우에게 전체 재산의 30%, 장녀 한유진에게 전체 재산의 20%, 차녀 은하에게 전체 재산의 30%. 잠깐. 한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0%? 저 여자한테?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이에 제기할 거예요. 당연히. 한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가족도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재산을 가져간다고요? 유진 씨, 은하 씨는 회장님의 법적 딸입니다. DNA 검사로도 확인됐고 호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한경자도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 말씀이십니까? 제 남편은 말기 암 환자였어요. 정신이 온전했는지 의심스러워요. 회장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납득할 수 없어요. 한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우리 가족에게 불공평해요. 은하 씨가 가족으로 인정받은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30%를 받는다? 말이 안 돼요. 회장님의 뜻입니다. 뜻이라고 해도 이건 잘못됐어요. 한민우는 책상을 쳤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한테 더 많은 재산을 준다고요? 저도 회장님의 딸이에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늦게 나타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절 몰랐던 거예요. 당신 입 닥쳐요. 한유진이 은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은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 거예요. 유언을 받들겠다고? 한민우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경영도 모르는 주제에? 배울 거예요. 배워? 한민우는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성그룹은 12조 원짜리 대기업이에요. 수만 명의 직원이 있고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를 당신 같은 공장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거예요. 은하의 대답에 한민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은하는 한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배웠죠. 최고의 교육, 최고의 기회.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제 차례예요. 은하는 강민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에 다른 내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한성그룹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장남 한민우는 부회장직을 유지하되 단독 결정권은 제한한다. 장녀 한유진은 한성호텔 대표이사직을 유지한다. 차녀 은하는 한성그룹 이사회에 정식으로 등록하며 향후 3년간 경영수습 기간을 갖는다. 뭐라고요? 한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회 등록? 그 여자를? 네. 그리고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만약 한민우, 한유진, 한경자 중 누구라도 은하의 상속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은하를 가족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의 상속분은 모두 은하에게 귀속된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은하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으셨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한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회장님의 뜻입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족 간의 불화를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으신 겁니다. 한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리고 마지막 조항입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은하가 향후 3년 이내에 한성그룹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사회에서 판단될 경우 은하의 경영권은 박탈되나 재산 상속권은 유지된다. 그럼 3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한유진이 비꼬았습니다. 경영은 못해도 돈은 받는다? 좋은 거래네요. 저는 3년 안에 증명할 거예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웃기지 마. 한민우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당신은 3개월도 못 버틸 거야.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야. 지켜보시죠.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하는 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은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영 같은 거 저는 배운 적도 없는데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믿으셨어요. 강민준 변호사는 은하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민우 씨와 한유진 씨는 저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셨어요. 강민준 변호사는 은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신 문서들입니다. 은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민우 씨. 네. 한민우 씨가 그동안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들입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횡령이요? 지난 5년간 약 2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요. 그럼 이걸로. 네. 한민우 씨가 당신을 공격하면 이 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유진 씨의 서류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호텔 운영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증거입니다. 정부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은하는 서류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가족이기에 눈 감아 주셨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신 거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은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하 씨, 이 싸움은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온갖 더러운 수를 쓸 겁니다. 그럼 저도 이런 더러운 수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요. 은하는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횡령, 뇌물, 자신의 형제들이 저지른 범죄들. 하지만 이건 은하 씨 선택하세요. 강민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싸우다가 지거나 더러운 수를 써서라도 이기거나. 저는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연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깨끗하지만 약한 사람? 아니면 더럽지만 강한 사람?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강민준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은하는 자신의 방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28년 전 자신은 저 도시 어딘가의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리고 1년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혼자 남겨두고. 엄마.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은하는 한태성 회장이 준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지. 누렇게 변색된 종이. 어머니의 글씨. 은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엄마는 믿어. 편지 마지막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엄마, 저 강한가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이 싸움이, 이 세상이.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이미 다리는 끊어졌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은하는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기겠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3주 후 은하는 한성그룹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63층 건물의 위용. 은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강민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은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생활에 클럽에서 일했다던데? 과연 얼마나 버틸까? 은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0층. 임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은하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이사 은하.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서울 전경이 보이는 창문. 은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28년간 공장 바닥에서 좁은 고시원에서 살던 자신이 이제는 재벌 그룹의 임원이 됐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자.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는 비서 김민지라고 합니다. 비서요? 네. 이사님을 보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민지는 은하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일정표와 검토하셔야 할 문서들입니다. 은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빽빽한 글씨들, 전문 용어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민지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사회요? 네. 첫 회의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김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은하는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투자계획서 모두 외계어 같았습니다. 은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낼 수 있어. 반드시. 오후 3시 이사회 회의실. 은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20명 정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한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하 이사님. 한민우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신입 이사 자리입니다. 한민우가 가리킨 곳은 테이블 맨 끝자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우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신규 투자건입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에 대해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은하는 내용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용어들, 숫자들, 그래프들 모두 낯설었습니다. 은하 이사님, 의견 있으세요? 한민우가 갑자기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집중됐습니다. 은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아, 그러시군요. 한민우는 빙긋 웃었습니다. 역시 경영은 어려우시죠? 공장 일이랑은 다르니까. 몇몇 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라. 좋은 자세네요. 한민우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갈 때 은하에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사라니. 역시 혈연으로 들어온 거야. 얼마나 버틸까?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은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하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힘드시죠? 김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당연해요. 처음이니까요. 김민지는 은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경영에 대해 잘 알아요. 정말요? 네. 제가 이사님께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은하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천만에요. 그리고 김민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한민우 부회장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직원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도구로만 봐요. 김민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사님이 그분을 이기는 걸 보고 싶어요. 은하는 김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동료, 아니, 동지, 함께 해줄래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경영 용어, 회사 조직도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가며 외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은하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텅 빈 복도, 꺼진 불빛,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엄마 보이세요?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28년 동안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은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 엄마 지켜봐 주세요.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필. 버려진 딸의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28년간 버려진 삶을 살았던 은하. 그녀가 재벌가의 딸로 인정받는 순간부터 시작된 치열한 전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지만 실제로는 적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은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녀는 과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무너지고 말까요? EPE에서는 은하의 본격적인 복수와 성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